인구 고작 80만 명에 불과한 남미 변방 국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480억 배럴에 달하는 사우디급 유전이 발견된 것이죠. 3,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달려들었고, 영국과 프랑스 역시 150년 만에 다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이아나는 이 강대국들의 러브콜을 전부 걷어차버립니다. 전 세계 에너지 업계가 경악을 금치 못한 가운데 가이아나의 손을 잡은 국가는 뜻밖에도 한국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BBC 앵커가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한국을 대체 뭘 믿고 선택한 건가요? 그 순간 대통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맞받아쳤습니다. 건방지게 가르쳐 들려 마십시오. 전 세계 47개국 2억 명의 눈앞에서 BBC 앵커의 입은 굳어버렸습니다. 과연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릭, 남미에서 사우디급 유전이 터졌다. 새벽 4시 파리 본사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본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급이라고요? 제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저는 릭드 몽포르입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에서 25년간 해외 유전 개발을 총괄한 이사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라크, 베네수엘라 세계 곳곳에 유전을 열었고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아나에서 한국에 패배한 장본인입니다. 유럽이 150년간 쌓아 올린 것을 한국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가이아나라는 나라야, 당장 출발해. 가이아나. 솔직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25년을 굴렀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부터 중동 사막까지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름조차 몰랐던 나라에서 사우디급 유전이 터졌다.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이 손에 잡혔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25년 전 나이지리아 첫 유전 협상 때 산 수첩이었습니다. 펼치면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 나이지리아 성공, 앙골라 성공, 이라크 성공. 25년 동안 실패라는 글자를 적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가이아나.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시간 후 저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서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가이아나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이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인구 80만 명. 서울 강남구 인구보다 적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150억 달러. 서울 강남구 경제 규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독립한 건 1966년. 그 전까지 152년간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주력 산업이라고는 사탕수수와 쌀, 첨단 기술은커녕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사가 하나 걸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발표, 가이아나 경제 성장률 62%, 세계 1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석유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숫자가 말이 안 됐습니다. 인구 80만짜리 나라가 성장률 세계 1위라니.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성장률이 높으면 뭘 합니까?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480억 배럴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조지타운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활주로부터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틈새로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공항 건물은 허름했고 에어컨은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열대의 습기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이게 3,200조 원짜리 나라의 관문이라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타운 시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움푹 패인 도로, 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들,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150이 연간 식민 지배를 당한 흔적이 거리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밟혔습니다. 거리 곳곳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검은 양복이라. 미국인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중국인 사업가들이 때로 몰려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영국 BP의 부사장이었습니다. 몽포르, 당신도 왔군. 그가 씩 웃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습니다. 맨발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리와 수천억 달러를 쥔 양복들이 드나드는 호텔 로비. 같은 도시 안에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미국 엑슨모빌 남미 총괄 부사장, 중국 CNPC 특사, 영국 에너지부 장관, 네덜란드 쉘 대표, 노르웨이 에퀴노르 이사, 세계 석유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3,200조 원. 그 돈 앞에서 국경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가이아나 대통령 카시우스 벤턴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눈이 저와 마주쳤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우리 앞바다에서 480억 배럴의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숫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직접 들으니 다시 한번 충격이었습니다. 480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 가와르 유전에 맞먹는 규모, 현재 유가로 3,200조 원, 가이아나 국민 80만 명이 1인당 40억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200조 원인데 기쁘지 않다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창 너머로 조지타운 시내가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 깨진 도로, 맨발의 아이들. 저 거리를 보십시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152년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땅에서 금을 캤습니다. 사탕수수를 가져갔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우리 조상들은 농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인도에서 건너온 계약 노동자들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1966년에 독립했을 때 남은 게 뭐였을까요? 대통령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구멍 뚫린 산과 오염된 강뿐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150년 전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세계가 또다시 우리에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도우러 온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가져가러 온 겁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런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우러 온 겁니까? 가져가러 온 겁니까? 그 질문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자 지인서를 준비해 오셨겠죠? 내일부터 개별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대통령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그림자는 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협상은 뭔가 다르겠구나.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가이아나. 그 이름 옆에 물음표를 하나 적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적는 물음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미국이었습니다. 엑슨모빌 남미 총괄 부사장 브랜든 하퍼. 저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멍포르, 오랜만이군. 하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텍사스 출신 특유의 느긋한 악수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이후로 처음이지? 그때 우리가 이겼죠. 그가 씩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네. 자네들은 그 다음이야.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두고 보자. 하퍼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복도 타일의 문의를 외울 정도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퍼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여줬던 느긋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잘 안 됐구나 직감했습니다. 하퍼가 저를 스쳐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건방진 것들. 저는 회의실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벤턴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3시간짜리 협상이 아니라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온 사람 같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 150년 역사의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쌓은 경험. 미국이 실패했다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우리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벤턴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흑인 남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의 이름은 네이선 포브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석유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기술이사였습니다. 앉으시죠, 몽포르 이사님.
대통령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습니다. 화려한 3D 그래픽, 심해, 유전 개발 계획, 최첨단 시추선 이미지, 정제시설 조감도. 토탈에너지는 150년 역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17개국, 남미 8개국에서 유전을 개발했습니다. 가이안에도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은요? 로열티 18%를 드리겠습니다. 미국보다 6% 높은 조건이었습니다. 하퍼가 12%를 제시했다는 정보를 이미 입수한 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제시설을 건설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디에요? 프랑스 마르세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네이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야나가 아니라 프랑스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제시설은 수백억 달러가 듭니다. 가이아나 경제 규모로는 감당이 어려우시죠? 프랑스에서 정제해서 제품을 납품해 드리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네이선이 서류를 넘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가이아나 국민 고용은요? 현장 노동자로 1200명 정도 채용 가능합니다. 1200명이요? 네이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칼날이 있었습니다. 80만 국민 중 1200명, 그것도 단순 노동자로. 네이선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벤턴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몽포로 의사님, 내가가 150년 전에도 프랑스 기업이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말을 했죠. 우리가 도와주겠다. 기술을 제공하겠다. 고용을 창출하겠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금광에서 죽어갔습니다. 사탕수수 밭에서 등이 휘어졌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배를 채우고 떠났습니다. 남은 건 빈 땅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카카, 그건 과거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네이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메스 같았습니다. 정제시설을 프랑스에 짓겠다는 거, 고용은 1200명뿐이라는 거, 이익의 82%를 가져가겠다는 거. 네이선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50년 전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간 수십 개국에서 협상을 해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적은 있었지만 할 말 자체가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벽에 등을 기대야 했습니다. 25년간 이런 협상은 처음이었습니다. 화려한 3D 그래픽도 150년 역사도 17개국 실적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역사가 벽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중국 CNPC 특사 리정워를 마주쳤습니다. 몽포르 이사,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군요. 리정워가 비죽 웃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내 차례가 오면 그 웃음이 사라질 거다.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바에서 하퍼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바 카운터에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에 얼음이 녹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조지타운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켜져 있었습니다. 어땠어? 하퍼가 위스키를 홀짝였습니다. 12% 제시했더니 노르웨이 얘기를 꺼내더군. 노르웨이? 70년대에 북해 유전 발견했을 때 미국 기업들이 똑같은 제안을 했대. 노르웨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계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노르웨이는 거절했지. 직접 국영기업을 만들어서 개발했어. 지금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1조 7천억 달러야. 국민 1인당 30만 달러씩 돌아가는 돈이지. 하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정확히 그 카드를 꺼냈어. 너희가 12% 가져가면 나머지 88%는 어디로 가느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노르웨이와 가이아나는 다르다고 했지.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잖아. 하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기술이사라는 놈이 끼어들더라고. 그럼 기술을 이전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자본을 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경험을 가르쳐주면 되지 않느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손해잖아. 그러니까
하퍼가 위스키를 원샷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보 카드를 꺼냈어. 이 지역이 불안정하다고. 베네수엘라 옆이지 않느냐고. 우리랑 협력하면 미국 정부가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협박한 거네. 협상 기술이지. 하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근데 안 통하더라.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타운의 밤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정말 뭔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중국 차례였습니다. 리정워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리정워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제 저를 보고 비죽었던 그 여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리정워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스리랑카 얘기를 꺼내더군. 한반도다 한국? 그래, 99년 임대한 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리정워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 기술이사라는 놈이 끼어들더라고. 만약 가이아나가 빚을 못 갚으면 항구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유전까지 가져가겠냐고 물어보더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중국의 빚의 덫. 온 세계가 다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리정워가 중얼거렸습니다. 25% 제시했는데 항구, 철도, 고속도로까지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200억 달러 대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리정워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총 상환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 320억 달러라고 했더니 매년 13억 달러씩 25년이라고 했더니 리정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대통령이 종이도 안 보고 계산을 하더라고. 가이아나 국가 예산이 28억 달러인데 절반을 빚 갚는 데 쓰라는 거냐고.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항 활주로도 갈라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 대통령과 기술이사는 세계자원 외교의 모든 사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부터 스리랑카 한반토타까지 우리가 과소평가한 겁니다. 리정워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몽포르, 솔직히 말해, 너도 털렸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가이아나. 그 이름 옆에 적힌 물음표를 바라봤습니다. 옆에 두 번째 물음표를 추가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불안함. 그리고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이 나라는 뭔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프랑스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가이아나는 어떤 제안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런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 에너지부 장관 로렌스 캠벨이 직접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장관급이 직접 움직이다니. 영국도 다급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지타운 국제공항에 영국 정부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로렌스 캠벨 장관, 50대 후반의 백인 남성, 은발의 날카로운 눈빛, 옥스퍼드 출신의 전형적인 영국 엘리트였습니다. 전용기 트랩을 내려오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수트, 금빛 커프링크스. 152년 전에 이 땅에 내렸던 식민지 총독도 저런 모습이었을까? 공항에서 그를 마중했습니다. 몽포르 이사, 오랜만이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예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캠벨 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구 80만짜리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잡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저 자신감이 무너지는 걸 저는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영국과 프랑스 합동 미팅이 잡혔습니다. 캠벨 장관의 제안이었습니다. 따로 경쟁하지 말고 유럽이 힘을 합치자,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유럽이 가져가자. 저는 동의했습니다. 영국 BP, 프랑스 토탈에너지, 네덜란드 쉘, 합치면 세계 석유 시장의 30%를 장악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가이아나 측에서는 벤턴 대통령과 네이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캠벨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영국식 외교의 정수였습니다. 가이아나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군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캠벨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이아나는 영연방 국가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죠. 가족.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역시 영국식 외교. 가족이라는 단어를 꺼내다니.
하지만 150일 이 가족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그 단어가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캠벨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 가이아나를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이어받았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을 제안합니다. 영국 BP, 프랑스 토탈에너지, 네덜란드 쉘, 세계 최고의 석유 기업들이 함께합니다. 화면에 화려한 그래픽이 펼쳐졌습니다. 로열티 22%를 드리겠습니다. 미국보다 10% 높고 중국보다도 높은 조건입니다. 기술 지원, 인력 교육, 인프라 건설까지 유럽이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남미 해양 개발에서 유럽의 경험은 150년입니다. 미국이나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죠. 캠벨 장관이 거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신흥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 그 이름이 이 회의실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얘기가 나오지? 캠벨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이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조선소에서 배 좀 만든다고 유전을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50년도 안 되는 역사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이아나에는 검증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벨 장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에서 좀 한다고 들었지만 석유 개발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교 대상도 안 됐습니다. 벤턴 대통령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네이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펜을 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캠벨 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카, 유럽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150년간 이 분야를 이끌어왔습니다. 가이아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벤턴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네, 카카, 150년이라고 하셨죠?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지는 톤을 저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 협상 때도 똑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무거워지고 무거워질수록 위험해지는 톤. 150년 전에도 유럽 사람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캠벨 장관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기술을 가르쳐주겠다. 함께 발전하자.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창밖을 보십시오.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갈라진 도로, 녹슨 가로등. 저게 150년 협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영국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임금은 없었습니다. 밥과 잠자리가 전부였죠. 캠벨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카카,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2% 로열티, 나머지 78%는 누가 가져갑니까? 자, 당연히 우리입니다. 정제시설은 어디에 짓습니까? 유럽입니다. 기술 인력은 누가 됩니까? 유럽인들입니다. 가이아나 국민은 뭘 합니까?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단순 노동자 1,500명, 80만 국민 중 1,500명.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50년 전과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때는 사탕수수였고 지금은 석유일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땅을 내주고 당신들이 가져가는 거죠? 캠벨 장관이 당황했습니다. 카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관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영국이 152년간 이 땅을 지배하면서 학교를 몇 개 지었습니까? 캠벨 장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여들었습니다. 병원은요, 침묵. 도로는요, 침묵. 캠벨 장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통령의 손바닥이 마호가니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물잔이 튀었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회의실이 쩌렁 울렸습니다. 당신들은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금을 가져갔습니다. 사탕수수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긴 건 뭡니까? 대통령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구멍 뚫린 산, 오염된 강, 문맹률 40%의 국민. 그게 152년 협력의 결과입니다. 캠벨 장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각하 저는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주십시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캠벨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가가, 이건 외교적 결례입니다. 대통령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50이 년간의 착취가 결례가 아니고 이게 결례입니까? 캠벨 장관이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캠벨 장관이 서류를 쓸어 담았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카카.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경첩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도에 메아리가 퍼졌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협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관급 인사가 회의장에서 쫓겨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몽포르 이사님, 네, 가가. 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150년간 당신들이 한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캠벨 장관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몽국의 보고에 이 나라와는 협상 불가야. 무례한 것들. 저는 그를 지나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2년, 그 세월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영국 장관이 쫓겨난 다음 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하퍼가 짐을 쌌습니다. 워싱턴에서 호출이 왔다며 떠났습니다. 중국 리정워도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과 전략을 재검토하겠다는 핑계였습니다. 영국 캠벨 장관은 이미 전날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로비에서 4개 국어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검은 양복들이 바글거렸습니다. 지금은 천장 선풍기 소리뿐이었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심심한 듯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루익,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본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영국 장관이 쫓겨났다면서? 사실입니다. 미국이랑 중국도 철수했다며.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에 남은 건 너뿐이야. 네.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기회야. 다들 빠졌으니까 네가 다시 들어가. 조건을 더 올려. 25%까지 가도 돼.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 미국보다 2배 이상. 중국과 같은 조건.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퍼센트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네이선 외에 낯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흑인 여성.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서류를 넘기는 손이 정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재무장관 올리비아 매닝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닝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없었습니다. 회의 내내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몽포르 이사님, 새로운 제안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25% 로열티를 제안합니다. 미국의 2배입니다. 그리고 정제시설을 가이안에 건설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아니라 가이아나 국내에 짓겠습니다. 비용은 전액 토탈에너지가 부담합니다. 기술 인력 교육도 제공하겠습니다. 가이아나 청년 1000명을 프랑스에서 훈련시키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매닝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상적인 제안이네요. 그녀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제시설 운영권은 누가 갖습니까?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공동 운영입니다. 지분 구조는요? 또 토탈에너지 60%, 가이아나 정부 40%입니다. 매닝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의사결정권은 토탈에너지에 있겠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이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청년 교육 프로그램 1000명을 프랑스에서 훈련시킨다고 하셨죠? 네. 훈련 후에 그들은 어디서 일하게 됩니까? 당연히 가이안에서. 네이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숫자들은 정확했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프리카 사례를 보면 다릅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가봉. 토탈에너지가 교육시킨 현지 인력의 70%가 결국 유럽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남는 건 30%뿐입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자료를 어디서 구한 거지? 런던 대학교 석유공학 박사. 이 사람은 서방의 논리를 서방의 무기로 되갚고 있었습니다.
네이선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몽포르 이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벤턴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멍포르 이사님, 네 가가 25%는 감사합니다. 12%보다는 낫죠. 대통령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5%는 프랑스가 가져갑니다. 정제시설 의사결정권도 프랑스가 갖습니다. 교육받은 인력도 상당수가 프랑스로 갑니다.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입니까? 대통령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으로 조지타운 거리가 보였습니다. 신호에 걸려 택시가 멈췄습니다. 카페 앞에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돌려보며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배가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국 LNG선 세계 점유율 94% 한국.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94%. 호텔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LNG선 세계 점유율 94%. 눈을 의심했습니다. 94%면 거의 독점 아닌가? 더 찾아봤습니다.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해양 플랜트 시장 점유율 70%. FPSO 건조 실적 세계 1위. FPSO라는 건 바다 위에 떠서 원유를 뽑아내고 저장하는 초대형 구조물입니다. 길이 340m,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의 한국 3곳과 싱가포르 1곳뿐이었습니다. 미국도 못 만든다고 영국도 프랑스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GDP 세계 12위, 1조 7천억 달러.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 석유 생산량 0, 천연가스 생산량 거의 0,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12위가 된 거지? 더 검색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1인당 GDP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습니다. 거기서 70년 만에 3만 5천 달러, 500배 성장, 자원 없이 기술만으로.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150년 역사의 프랑스 토탈에너지, 70년 역사의 한국 조선업. 그런데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만든 FPSO는 32만 톤급 선체에 20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최신 설계는 제로 플레어링 시스템에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중동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캠벨 장관이 회의에서 한국을 언급했던 이유. 조선소에서 배 좀 만든다고 유전을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깔아뭉갰던 그 발언. 그는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는지. 카페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한국 선박 영상을 보고 있던 그 청년들처럼 다음날 아침 네이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멍포레오 이사님,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유리는 한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국이요? 네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조선사들입니다.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이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조사단이 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국,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67달러에서 시작해서 7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된 나라. 그 나라가 가이안에 온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경쟁자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이아나. 2개의 물음표 옆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그 옆에 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25년간 물음표는 수없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별표는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조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15명. 예상보다 적은 숫자였습니다. 미국 엑슨모빌이 왔을 때는 30명이었습니다.
중국 CNPC는 40명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합동팀은 25명이었습니다. 한국은 고작 15명.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들의 차림이었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작업복, 안전모, 노트북 가방, 측정 장비 케이스. 마치 지금 당장 바다에 뛰어들 것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게 뭐야? 협상하러 온 거야? 일하러 온 거야? 그들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카락, 온화한 눈빛, 그리고 두꺼운 손.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단장인 것 같았습니다. 네이선이 그를 마중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하퍼가 왔을 때 네이선은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리정허가 왔을 때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캠벨 장관이 왔을 때는 적대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고 있었습니다. 네이선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저 한국인들 뭔가 다르다. 다음날 합동기술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가이아나 정부가 주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철수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참관인 자격이었습니다. 조지타운 컨벤션 센터.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회의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앞줄에는 벤턴 대통령, 매닝 장관, 네이선, 그리고 한국 조사단 15명.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미국 엑슨모빌에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하퍼는 아니었지만 기술팀 소속으로 보이는 엔지니어 3명, 중국 CNPC에서도 2명, 영국 BP에서도 1명, 다들 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한국이 뭘 들고 왔는지 보자.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단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의 영어는 약간 억양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자, 저는 서일현입니다. 한국해양플랜트 기술단 단장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퍼는 도와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리정허는 좋은 조건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캠벨 장관은 가족이니까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서 단장이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스타브로크 해역 지도가 떴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심 평균 2,400m, 일부 구역은 2,800m까지 내려갑니다. 추정 매장량 480억 배럴, 원유 품질 기준으로는 경질 유급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현재까지 제한된 회수율 목표입니다. 미국 제한 65%, 프랑스 제한 65%, 중국 제한 68%.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도 65%를 제한했었습니다. 심해 유전의 평균 회수율이 60에서 70%니까 합리적인 수치였습니다. 서 단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큰 숫자가 떴습니다. 90%.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90%? 그게 가능해? 미국 엔지니어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서 단장님. 90% 회수율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심해 유전에서 그 수치는 이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서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흔 지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건 한국이 개발한 향상된 석유 회수 기술 EOR입니다. 고압가스를 주입해서 지층 압력을 유지합니다. 동시에 수천 개의 스마트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추출 경로를 계산합니다. 안반 틈새에 남아있는 원유까지 끌어올립니다. 화면에 실제 적용 사례가 떴습니다. 브라질 산토스 해역, 적용 전 회수율 62%, 적용 후 87%, 노르웨이 요한 스베르드루프 유전, 적용 전후 18%, 적용 후 84%, 스타브로크 해역은 지층 구조가 특히 균질해서 더 높은 수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 기술을 우리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배럴당 추가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서 단장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배럴당 $4입니다. 미국 엔지니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가 검토했을 때는 $15였는데요. 서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간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4까지 낮췄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480억 배럴. 회수율 65%면 312억 배럴. 회수율 90%면 432억 배럴. 차이는 120억 배럴.
배럴당 80달러로 계산하면 9,600억 달러. 한화로 약 1,200조 원. 손이 떨렸습니다. 1,200조 원을 더 뽑아낼 수 있다고. 서 단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대한 구조물 사진이 떴습니다. FPSO, 길이 340m, 폭 62m.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일일 생산 능력 19만 배럴, 저장 용량 238만 배럴, 설계 수명 20년, 제로 플레어링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반 예측 정비 체계. 서 단장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세계 FPSO 건조 실적 1위 한국 삼성중공업, 2위 한국 HD 현대중공업, 3위 한국 하나오션, 세계 시장 점유율 한국 71%. 영국 BP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질스빌 피오센터라고? 중국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24개월입니다. 24개월. 우리가 검토했을 때는 최소 48개월이었는데요. 서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의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 중국 엔지니어들, 영국 엔지니어.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충격, 그리고 당혹감. 서 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채굴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채굴권은 가이아나 정부가 100% 보유하십시오. 한국은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겠습니다. 수익 배분은 가이아나 70%, 한국 30%를 제안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70%, 미국은 12%를 줬습니다. 중국은 25%, 프랑스는 25%, 한국은 70%를 주겠다고? 네이선이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을 주십니까? 서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가야나의 자원이니까요. 우리는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30%를 가져가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엔지니어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영국 BP 엔지니어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몽포르 이사님,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30년을 연구해도 못 따라잡을 기술입니다. 150년. 150년간 우리가 쌓아온 것, 70년 만에 저들이 넘어섰습니다. 기술로, 조건으로, 그리고 태도로. 한국 조사단이 돌아간 뒤 수주간의 협상 끝에 가이아나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스타브로크 해역 개발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한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 속보, BBC 특보,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모든 언론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험 없는 한국이 480억 배럴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발표 2주 후 BBC에서 가이아나 대통령을 인터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드톡. BBC의 대표적인 시사 인터뷰 프로그램.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는 앤드루 펠트. 수많은 정상들을 궁지에 몰았던 그가 직접 조지타운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47개국의 생중계, 인터뷰 당일, 조지타운 국영방송국 스튜디오. 저는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6대. 빨간 온에어 불빛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조명이 벤턴 대통령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앤드루 펠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 날카로운 눈빛, 입가에 살짝 걸린 미소. 이건 쉬운 인터뷰가 될 거야. 그 미소에는 그런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넷, 셋, 둘, 하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각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가이아나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80억 배럴의 석유, 3,200조 원의 가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세계 최고의 석유 기업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가이아나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펠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석유 개발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의존해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서방 언론이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잠깐요?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하셨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펠트 씨, 한국 GDP가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펠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12위입니다. 1조 7천억 달러. 영국보다 높습니다. 펠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한국조선업이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1위입니다. 세계 선박의 40%를 한국이 만듭니다. LNG선은 94%를 한국이 만듭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LNG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펠트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예 못 만듭니다. 영국은요? 못 만듭니다. 중국은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대통령이 펠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계에서 LNG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요? 펠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국이 가이아나를 지배한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2년입니다. 152년 동안 영국은 이 땅에서 금을 캤습니다. 사탕수수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농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독립했을 때 영국이 남기고 간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원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로요? 포장된 도로가 10km도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국은 뭘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로열티 70%, 정제시설은 가이아나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 2,000명을 한국에서 교육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152년간 영국이 해주지 않은 걸 한국은 1년 만에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펠트 씨,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주제 넘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스튜디오가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협력할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152년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독립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5초, 10초.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 한 명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역대 BBC 인터뷰 중 가장 긴 침묵이었습니다. 펠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애가가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펠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에게 악수도 청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주먹을 쥐고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분노인지 감탄인지. 인터뷰 영상은 그날 밤 세계에 퍼졌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억. 역대 BBC 인터뷰 중 가장 많은 조회수였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가이아나 대통령 BBC 앵커를 침묵시키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가이아나 항공 모델, 자원 개발의 새 패러다임. 우리가 진 게 아니었습니다. 박살이 난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25년간의 기록을 넘겼습니다. 나이지리아 성공, 앙골라 성공, 이라크 성공. 페이지마다 성공이라는 글자가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가이아나,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결과 패배. 25년 만에 처음 적는 글자였습니다. 새벽 3시. 파리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저 릭입니다. 지금 파리 시간으로 새벽이야. 무슨 일이야? 졌습니다. 완전히요. 누구한테? 한국한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한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대체 뭐가 달랐던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타운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12%, 18%, 22%, 25%. 숫자만 올렸지 본질은 같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달랐습니다. 70%를 줬습니다. 정제시설을 가이안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청년 2,000명을 교육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져가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남기러 온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150년 역사가 70년 역사에 졌습니다. 경험이 기술에 졌습니다. 착취가 협력에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남겠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결과 패배.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조지타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조지타운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같은 습도인데 이번에는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지타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에는 허벌판이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정제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파이프라인이 바다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저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제 조카도 있어요. 한국에서 2년 동안 배웠대요. 지금은 현장 감독이에요. 월급이 아버지보다 많아요. 정문 앞에서 내렸습니다. 한국과 가이아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일일 처리 용량 15만 배럴. 가이아나 전체 생산량의 40%를 자국에서 정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원유를 그대로 수출했습니다. 배럴당 70달러. 지금은 정제유로 수출합니다. 배럴당 95달러? 배럴당 25달러의 부가가치가 생긴 겁니다. 컨트롤룸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모니터 12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20명 정도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중 18명이 가이아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은 2명 뿐이었습니다. 그중 1명이 다가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 브리핑룸에서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청년 에릭. 지금은 현장 총괄, 매니저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3년 전 브리핑 때 뒤에 서 있던 인턴이었어요. 물론 기억합니다. 그때 한국 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해양공학 공부하고 싶은지? 그래서 한국에 갔어요. 2년 동안 부산에서 공부했습니다. 에릭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지금까지 120명을 교육했습니다. 내년에는 200명 더 교육할 예정이에요. 처음에는 한국 직원이 다 운영했어요. 지금은 95%가 가이아나 사람입니다. 2년 후에는 100% 우리가 운영할 거예요. 에릭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프랑스가 제안했던 건 뭐였습니까? 1000명을 교육하겠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이전하지 않겠다. 운영권은 토탈에너지가 갖겠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2000명을 교육하겠다. 5년 안에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겠다. 운영권은 가이아나가 가져가라. 우리는 파트너로 남겠다. 교육센터 게시판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졸업생 현황. 1기 45명, 취업률 100%. 2기 52, 명취업률 100%. 한국 국기와 가이아나 국기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제시설의 굴뚝 연기가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 전에 적었던 메모가 보였습니다. 결과 패배. 하지만 끝은 아니다. 그 아래 빈 공간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석유를 가져가지 않았다. 사람을 남겼다. 파리 본사에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원 개발의 정답을 봤습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겁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에는 강대국들의 먹잇감이었던 나라. 지금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정제시설의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하지만 그들은 기술로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나눴습니다. 가져가지 않고 남겼습니다.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자원을 가져갔다. 그들은 3년 만에 미래를 심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토탈에너지 전 해외 자원 개발 총괄이사 릭드 몽포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480억 배럴, 3,200조 원,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가 모두 달려왔습니다. 150년 역사를 앞선 유럽이 200억 달러를 들고 온 중국이, 안보카드까지 꺼낸 미국이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은 뭘 들고 갔습니까? FPSO 세계 점유율 71%, LNG선 세계 점유율 94%, 회수율 90%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단 한마디, 가이아나의 자원이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대국들은 석유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정제시설을 가이아나 땅에 지었습니다. 청년 2,0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3년 만에 운영 인력의 95%를 가이아나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사 에릭은 부산에서 배운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1인당 67달러로 시작한 나라. 그 나라가 70년 만에 기술로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않고 남기는 방식으로 25년간 한 번도 진 적 없던 프랑스 에너지 업계의 베테랑이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자원을 가져갔다. 그들은 3년 만에 미래를 심었다. 150년의 착취를 70년의 기술이 뒤집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창에 대한민국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석유 한 방울 없이 기술로 세계를 바꾸는 나라가 있다는 걸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